자, 2교시 첫 번째 문제는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이 전기 설비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이런 것들이 요즘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이고 기초적인 문제이니까 다음에도 이런 어떤 회차 범위 안에서 반복 출제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하시고 기본 문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임피던스 전압에 대한 어떤 정의를 적어줘야 되겠죠. 임피던스 전압에 대한 정의는 자, 변압기 2차측을 탈락시켜 놓은 상태에서 1차측에 전격 주파수에 저전압을 인가했을 때 1, 2차측에 전격 전력이 흘러갈 때 그때 1차 전압이다. 그리고 제가 이 저전압을 인가하는 이유도 제가 설명을 했죠. 고전압을 인가하지 않고 저전압을 인가하는 이유. 그죠? 저런 문제 이런 부분을 제가 언급을 했었고요. 자, 여기서 자, 2차측을 이게 탈락을 했다 말입니다. 2차측을 탈락을 해 놓은 상태에서 1차측에 여기 이제 전격 주파수에 저전압을 여기다 가합니다. 여기에서 1차 측의 전격 주파수에, 자, 전격 주파수 60Hz, 이 전압을 이렇게 가했죠. 그럼 이게 폐로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1차 측에서부터 2차 측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를 겁니다. 자, 그러면 2차 측을, 자, 1차로, 자, 등가 변환했죠. 등가 변환을 시켜놓은 이 회로를 이렇게 접어 놓고, 자, 여기서 이제, 저항 부분에 대한, 전압 강화. 저항 부분 두 부분을 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액탄스, 저 인덕턴스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제 빼서 요 저항 쪽으로 흘러가는 전류에 의한 전압 강화. 그 다음에 리액탄스에 의해 리액션 쪽에 전격적으로 흘러갔을 때 전압 강화. 요걸 리액탄스 강화 또는 요건 저항 강화 또는 저항 전압, 리액탄스 전압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그 두 개의 합성이 뭐냐면 임피던스 전압이다. 라는 거죠, 그죠? 자, 임피던스 전압을 우리 수식적으로 제가 한번 써볼까요? 밑에 이게 있죠. 자, 임피던스 전압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 요게 이제 저항이지 않습니까? 저항. 저항에 의한 전압. 그리고 저항 전압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항 강화라고도 얘기하죠. 저항 강화. 강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여기 지금 여기 빠졌나요? 전체가 하거든요. 자, 이 부분이, 이게, x1 플러스 a 제곱의 x2. 요게 이제 리액탄스 강화죠. 리액탄스 강화. 그죠? 또는 리액탄스 전압.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 두 개의 전압을 합한 게 뭡니까? 이게 이제 임피던스 전압이다. 자, 임피던스 전압에 대해서 우리가 백분율로 계산한 게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이 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요 부분은 퍼센트 저항 전압. 요 X1하고 A제곱 X2에 의한 백분율은 리액탄스 전압이 되겠죠. 이 두 개를 합한 게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이 되죠. 자, 이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은 다시 한번 또 퍼센트 임피던스 요거하고 동일한 어떤 수식이 나온다는 거죠. 동일한 수식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임피던스 전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우리가 이제 임피던스 전압 가지고 이 변압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때는 조금 복잡하니까 요 임피던스 전압은 퍼센트 임피던스와 비례관계이다. 그래서 여기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퍼센트 임피던스로 상기 내용을 설명하겠다. 그죠? 상기 내용이 뭐냐면 요겁니다. 임피던스 전압이 전기 설비에 미치는 영향을 요 퍼센트 임피던스로 설명하면 훨씬 설명이 용이하다. 그런 내용이죠. 임피던스 전압으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전압 변동률. 자, 전압 변동률 식에서 이걸 다시 우리가 변환시키면 P하고 Q가 나오겠죠. P가 뭐냐 하면 아까 저항 강화였죠. Q가 리액탄스 강화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전압 변동률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전압 변동률에. 전압 변동률에 P하고 Q 요소가 아까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임피던스 전압,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 자, 임피던스 전압이 1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부하손하고 부하손의 손실비. 자, 요거는 부하손은 우리가 이제 저 아래에서 발생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무부하손은 리액탄스, 이 코일 부분에 의해서 발생되는 손실이죠. 여기는 직접적인 손실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전압 강화라든지 이런 게 발생됐을 때 전압을 우리한테 떨어뜨리면 더 많은 전류가 흘러가게끔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요건 직접적인 손실은 아니고 리액탄스에서 전압 강화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손실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죠. 여기는 부하손은 저항에 직접적으로 손실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죠? 자, 이렇게 무부하손하고 부하손에 손실에 영향을 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통의 탈락 전류.
자, 요때도 이제 임피던스, 그죠? 퍼센트 임피던스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 단락 전류, 단락 용량이 커진다라는 거죠. 단락 전류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 퍼센트 임피던스 크면 이 단락 전류는 작아지고, 퍼센트 임피던스 작아지면 단락 전류가 커지겠죠. 자, 나타나는 이제 이렇게 퍼센트 임피던스가 변압기 단락 용량에 문제를 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죠? 퍼센트 임피던스 값에 따라서 단락 용량이 이제 변동이 된다. 자, 요런 영향을 준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병렬운전. 자, 변압기 병렬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압기 병렬운전 할 때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앞에 문제가 같이, 그죠? 퍼센트 임피던스가 달라지면 부하 분담이 달라진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퍼센트 임피던스 큰 쪽이 부하 분담이 작아지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은 쪽이 부하 분담이 많아지죠. 그죠? 그래서 병렬운전 할 때 이 부하 분담의 문제를 일으킨다. 임피던스 납이. 자, 그렇게 우리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락식 권선에 작용하는 전자기계력. 전자기계력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전자기계력은 K 곱하기 2.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의 IM 제곱에 이제 T라는 이런 팩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는 이제 케이블 간 이격거리죠. 케이블하고 케이블 사이에 여기 이제 이격거리를 D라고 보면 되고요. 그죠? 요거는 탈락전류지 않습니까? 탈락전류. 이 탈락전류가 앞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았죠. 요 퍼센트 임피던스 값에 의해서, 그죠? 이 탈락전류 영향을 받았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 탈락전류에 의한 전자력에도, 임피던스 납이 영향을 미친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임피던스가 작으면 단락전류가 커지고, 단락전류가 커지면 요거의 제곱에 비례해서 단락 전자력은 커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써주면 좋겠죠. 자, 나머지 이제 기타 쪽에는 임피던스 납이 낮은 변압기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이 코일 부분이죠. 코일. R하고 L. 아까 1, 2차를 합성한 거요. 제가 1, 2차를 다 합성했다고 봐보겠습니다. 합성했다고 보고, 자, 1차, 2차 저항이죠. 그럼 R1, A 제곱의 R2죠. 여기는 X1 플러스 A 제곱의 X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철심이 이렇게 있겠죠. 변압기 쪽이죠. 여기 이제 철심 부분이고, 요게 이제 우리가 군성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 임피던스 전압이 낮은 변압기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임피던스 전압이 낮은 변압기요. 이 군선에, 군선 자체가 적다는 거죠. 군선이 작게 감기있다 보니까 이 철심이 당연히 크겠죠. 그러니까 철심이 크기니까 전체적으로 기기 자체는 철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RL이 작으니까 당연히 여기 전류가 흘러갔을 때 부하수 I 제곱 R1 플러스 A 제곱에 R2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놈이 작기 때문에 여기 이제 부하수 자체도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전체적으로 철하고 권선하고 무게는 누가 크냐 하면 철심이 크죠. 이게 이제 권선 쪽이 무게가 작습니다. 구리가. 그러니까 이제 작은 놈이 양이 작으니까, 그죠? 이 그때는 이제 중량이 무거워지죠. 왜냐면 철이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무거운 철이 더 많으니까 무게는 커지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 요거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답안지에 적으면 됩니다. 자, 뭐 우리 결론에도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제 2번은 중성점 직접 접지 전로와 비접지 전로의 지락 보호 방법을 설명하시고 나와 있죠. 자, 중성점 직접 접지하고 비접지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개요에서 간단하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 접지 계통은 말 그대로 이제 변압기 1, 2차 측에 한 개를 대지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비접지 방식은 델타에서 여기에 대지에 접촉할 수 있는 중성점이 없는 접지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적어주시고, 그죠? 국내는 거의 뭐 송배전 계통뿐만 아니고 수용화 쪽까지도, 수용화 인입전까지도 직접 접지 계통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의 배전 쪽에는 전부 다 비접지 계통을 구성을 하고 있죠. 그죠? 자, 여기에 대한 어떤 보호 방식을 설명하겠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직접 접지 계통에서는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Y열선 잔류회로 의한 지락 검출 방법이다. 보통 이거는 지락 전류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지락 전류를 이 OCR 쪽에서 검출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지락점의 저항이 클 때는 여기 OCR에 들어온 전류 자체가 작으니까 이때는 지락 전류 검출이 용이하지 못하다. 그럴 때 이 지락이 났을 때 영상부 전류, 2차측 영상부 전류가 각 상에 다 이렇게 흘러 들어오겠죠.
그럼 이 영상 전류가 3배의 영상 전류가 이 OCGR로 흘러 들어온단 말이죠. 그때 이 OCGR의 이 3I전은 충분한 영상 전류값이 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OCGR은 굉장히 민감한 계전기이기 때문에 3배 I전에 대해서 충분히 동작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최악의 조건에서도 지락 고장이 났을 때 우리가 이제 지락 전류, 즉 지락 고장에 대한 어떤 보호를 하기 위해서 Y열선 잔류 회로 방식을 많이 쓴다. 요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비접지 방식은 그리고 이제 중성점 전류 검출 방식이요. 직접 접지에서 요거는 중성점에다가 요 중성점에 CT를 달았죠. 그래서 ACT죠. 여기다가 OCGR, 그죠? OCGR을 달아서 이렇게 이제 지락 전류를 검출하겠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방식을 직접 접지 계통에서 지락 보호로 많이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비접지 계통에서는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영상 전류 검출 방식이죠. ZCT 플러스 OCGR, 그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쓰는 이유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CT를 쓰게 되면 CT 오타트상에서 여기 이제 GR 쪽으로 영상분 전류가 흘러 들어와서 민감한 계전기를 동작시킬 수 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ZCT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락 검출 시에 영상 전류에 대한 GR 방식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상 전압의 음향 검출 방법. 여기 이제 지락이 발생되면 이 지락 전류가 변압기 쪽, 접지기통 흘러가서 이 변압기 쪽에 1차에 영상 전압이 뜰 것이고 3차에도 190V든 110V든 1차에 전압이 떴으니까 변압기 원리에서 이 3차 쪽에도 이 영상 전압이 뜨겠죠. 영상 전압이 이렇게 뜹니다. 이 영상 전압을 이 OVGR을 통해 가지고 차단기에 드립코일을 유발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차단된다. 이 내용을 작성하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상 전압과 영상 전류 검출 방식은 요거는 이제 아까 동일한 방법으로 GPT 쪽으로 영상 전압을 검출하고 ZCT 쪽으로 영상 전류를 검출해서 영상 전류는 SGR의 이 전류 코일 쪽으로, 영상 전압은 SGR의 이 전압 코일 쪽으로 넣어서 SGR이 동작을 했을 때 차단기를 투입하는 방식. 이 내용을 좀 작성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작성하면 될 것이고, 검토사항도 뭐 넣어주면 좋습니다. 여기 영상 전압을 구하는 식 있지 않습니까? 보요 델타는 EA 나누기 RG인가요? RG에다가 RN분의 1 플러스 J3 오메가 C, 제로 플러스 C1에다가 플러스 1이죠. 그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영상 전압에 대한 이 감도에 대한 부분을 적으면 되겠죠. 뭐 이거는 우리가 대충 아시지 않습니까? 영상 전압에 대한 식, 보요 델타. EA인가 이렇게 있죠. EA가 되어 있고, RG에다가 RN분의 1. 요거는 이제 계통 합성에 의한, 즉 GPT 합성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저항 접지 계통의 그 NZ하고 GPT하고 이게 병렬 합성이 되면 RN 값이 작아지겠죠. 병렬 합성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계통의 대전용 용량, 그죠? C0 플러스 C1. 이거에 플러스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펙터들 때문에 이 영상 전압에 대한 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거죠. 여기 이제 GPT 쪽이고요. 3번 항목이죠. 지락점이 지금 2번 항목이죠. 그 다음에 대정용에 의한 거 이거 1번 항목이죠. 요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이렇게 수식적으로 적을 수도 있고, 요거는 뭐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를 우리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접지하고 비접지에 대한 그 비교표 정도, 그죠? 요런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으니까, 요런 비교표 하나 정도를 던져주시면 좋은 답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결론은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결론은요. 그 결론 적을 때, 우리가 이제 2만 계통에서는, 2만 계통 이상에서는 전부 다 절연비, 그죠?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직접 접지 계통을 사용하고 있고, 군의 배정 계통에서는 우리가 이제 한선당 손주 농량의 증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비접지 계통을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이제 비접지 계통은, 군의 계통의 비접지 계통은 그 케이블 길이가 짧고 전압이 작기 때문에 개폐 과전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크게 발생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쓴다. 근데 우리가 전력 계통에서는 비접지 계통을 쓰면 케이블 거리에 따른 충전 전류에 의한 개폐 과전압, 그죠? 뭐 357,900으로 인해서 그 콘덴사 우리 개폐할 때 과전압 발생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뜨기 때문에 2만 계통 이상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66kV 이하의 군의 배정 계통에서는 이 방식을 쓰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써도 상관없겠죠, 그죠? 그랬을 때 비접지 계통을 썼을 때 우리가 이제 요런 영상 전압하고 영상 전류를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요런 방식을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쓰면 되겠죠. 그죠? 자, 문제 3번에는 용 K팩터 변압기는 우리가 뭐 다 예상했던 문제고, 그죠? 이 문제는 다들 아마 잘 썼을 겁니다. THDF하고 K팩터 보면요. 자, THDF는 말 그대로 트랜스포머 하모닉 디렉팅 팩터 해가지고, 변압기가 고저파 때문에 뭐 용량이 이제 저감되는 어떤 그런 걸 나타내는 거죠. 자, THDF는 고저파 부하로 인한 무효전력. 이 무효전력 때문에 변압기 용량이 이제 저감되는 것. 그죠? 이렇게 해서 고저파 부하가 많을수록 이게 이제 변압기 용량이 더더욱 저감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 이제 개념적인 이제 이런 걸 다 알고 계시겠죠. 여기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은 여기 일반 부하에 대해서 부하가 여기 들어와 있을 때는요. 그 다음에 일반 부하에 대한 무효전력 부분이죠. 이거는 유효전력이죠. 일반 부하의 무효전력. 자, 일반 부하에 대한 여기는 무효전력이 되겠죠. 무효전력.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고조파 무효전력이 되죠. 고조파 무효전력이 되죠. 자, 그러면 이 부분만큼 무효전력이 이렇게 더 커져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 커졌으니까, 무효전력이 당초 여기다가 이거만큼 커졌으니까, 이 무효전력이 커졌으니까, 전체적으로, 자, 원래는 변압기 용량이 요것만 하면 되는데, 얘 때문에 부하 용량이 이만큼 커진 걸로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변압기 용량이 전체적으로 작아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된다. 부하가 더 많이 이제 설치된 것 같으니까 상대적으로 변압기 용량이 작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때 이제 이 고조파가 많을수록 결국은 변압기 용량이 작아진다라는 건데, 이 저감 용량에 대한 식을 반드시 적어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감 용량에 대해서 변압기 네임플레이트 용량, 이게 이제 실제로 KV 용량이죠. 여기다 THDF만큼 곱한 게 요 값만큼 용량이 떨어진다. 자, THDF는 요 식을 꼭 좀 적어야 했죠. 이 분모에 들어가는 게 이게 이제 로드로스 기준, 그죠? 여기 이제 로드로스 기준, 부하손 기준에 이 K팩터 값이 들어가 있는데, 이 K팩터 값이 크면 클수록 THDF가 작아지는 거죠. THDF가 작아지니까 변압기 용량이 작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조파가 많을수록 THDF는 작아지고 변압기 용량이 작아지는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K팩터는 고조파의 영향을 고려해서 이제 설계된 변압기다. 이런 K팩터에 대한 그 개념적인 것을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K팩터를 고려해서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변압기 용량을 선정한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기설치된 변압기 같은 경우는 허용 부하율로 우리가 이제 운전하는 이런 방법이 있죠. 그죠? 자, K팩터 값에 대한 어떤 수식을 좀 간단하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팩터 값에 따라서 이게 어떤 부하가 이게 물리는지를 우리가 한 두세 개 정도 K팩터 값에 대한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죠. 그죠? 그 일반 변압기와의 차이점, 요거는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이 권선 부분에 고조파 전류가 치고 들어오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 때문에 여기 이제 권선에 대한 어떤 내량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너무 높여도 안 된다. 이 권선의 굵기를 너무 높이면 와리손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죠? 여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그 다음 전류 내력 증가라는 거는 이 중류비 부하가 붙어 있을 때, 그죠? A상, B상, C상, A상, 이렇게 커뮤팅 될 때, 그 변압기 단자 쪽에 이런 노칭 볼테이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게, 변압기 권선의 저전에 문제를 준다. 그래서 이제 저전 내력을 좀 키워놓는다. 어느 정도요? 여기 이제 전격 절압의 최대 15%까지, 이렇게 이제, 피크 볼테이지가 뜨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저전 보관을 한다. 이런 내용을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조파 전류가, 그 다음에 철심 쪽으로 흘러 들어오니까, 철심 쪽으로 흘러 들어와가지고, 여기 이제, 철심의 자속 밀도를 높이니까, 이 철심의 자속 밀도를 좀 낮춰야 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변압기보다도 자속 밀도를 좀 낮춰주는 그런 내용들을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 조금 제가 탈자를 하나 냈던데요. THDF하고 K팩터 변압기는 모두 고조파 부하에 대한 변압기 용량과 용량 선정 관련된 항목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고조파 부하에 대해서 이 K팩터가 너무 크면 과대한 변압기 용량이 선정되겠죠.
이 과대한 변압기 용량이 손대되면 이 무부하 손이 정대되면 내가 이 물을 안 빼놔가지고 이 무부하 손이 정대된다. 이게 맞죠. 변압기 용량이 커지니까. 또 우리가 K 팩터를 너무 적게 우리가 설계를 해서 변압기 용량이 과소하게 이렇게 선정이 되면 변압기 용량이 부족하니까 수명저하, 그죠? 빨리 이제 소손되는 수명저하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고장의 어떤 원인이 발생될 수 있는 수명저하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이런 내용들을 결론에 좀 잘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류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변류기 부분도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죠. 지금 2교시까지는 뭐 그렇게 난이도 있는 문제가 안 나오는 걸로 좀 보입니다. 자, 2교시 문제를 봐보겠습니다. 2교시 4번 문제. 자, 요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변류기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적어주면 좋습니다. 변류기는 뭐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변류기는 1차 본선을 하고 철심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철심을 지나는 자속을, 이걸 매개로해서 1차 전류를 2차 전류에 변성하는 기기다. 그죠? 자, 요때 이제 계기운 변성기를 우리가 이제 올바르게 선정해야 되지만, 요거 외에도 뭐 다른, 요런 뭐 전격 전류, 최고 전압, 전격 부담, 이런 접속,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해야 된다. 뭐 요런 내용들이 있죠. 요런 걸 좀 써주고요. 자,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전격 과전류 정수니까, 과전류 정수 및 과전류 선정식 주의사항이니까 일단 과전류 정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면 되겠죠. 자, 과전류 정수는 여기 이제 1차 전격 전류에 대해서 2차 전격 전류 요걸 표기해 주고요. 자, 여기 이제 포화를 했지 않습니까? 이 포화를 했을 때, 포화됐을 때 마이너스 10%의 비오차가 발생되는 그때의 전류. 이 전류가 1차 전격 전류에 대비해서 몇 배냐? 이 배수가 몇 배냐가 여기가 전격 과전류 정수죠. 그죠? 자, 요 전격 과전류 정수에 대한 요 개념을 간단하게 써주고 이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종류가 구분이 된다. 1차 전격 전류의 5배에서 마이너스 10%, 1차 전격 전류의 10배에 대해서 10%, 1차 전격 전류에 대해서 20배에 대해서 10% 비오차가 발생되는 그런 종류가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과전류 정수 선정 시 주의사항.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과전류 정수를 잘못 선정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죠? 자, 포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고장 전류에 의한 CT가 포화되지 않도록 이 값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전격 부하를 우리가 인가인 상태에서 우리가 과전류 정수를 선정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과전류 정수가 좀 부족하다. 그럴 때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겉보기 과전류 정수를 따지면 된다 이거죠. 겉보기 과전류 정수를 봤을 때는 여기 이제 변류기 2차 측에 사용부담이 있죠. 이 사용부담을 줄이면 겉보기 과전류 정수가 이렇게 커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비록 여기서 이제 전격 과전류 정수를 좀 작은 값을 잡아도 CT 2차 측에 부담을 적게 잡잖아요. CT 2차에 이 부하 용량이 있죠. 이 부하 용량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계정이라든지 이런 이 용량을 지금 작게 잡아버리면, 그죠? 여기 이제 과전류 정수가 만약에 10짜리 됐다 하더라도 내가 과전류 정수가 지금 10인데 좀 부족해요. 만약에 15 정도로 지금 올려야 된다. 그럼 이걸 CT를 바꾸지 않더라도 이 부하 용량을 작게 하게 되면 이 겉보기 과전류 정수가 뭐 15든지 20이든지 이렇게 증가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보호계정기 쪽에서는 과전류 정수 값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호계정기 말고 계층용에서는 과전류 정수가 적은 걸 선정해야 되지만, 계정기용에서는 과전류 정수가 적합해야 됩니다. 이 적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빨리 포화가 돼가지고 CT2차 전류를 픽업을 못해서 우리가 이제 고장이 났을 때 차단기 트립을 못 시키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막 그런 문제들을 좀 설명해 주면 좋습니다. 자, 요런 내용들요. 요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개념, 도표는 뭐 굳이 안 넣으시더라도 요 부분에 대해서 개념적인 거를 사망에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요 겉보기 과전류 정수에 대해서, 자, 밑에 보시면, 지금 보면 과전류 정수가 이제 10짜리하고 이제 뭐 좀 큰 거 있죠. 여기 이제 과전류 정수 13짜리다. 35짜리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동일한, 여기 이제 비오차가 10% 발생, 자,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과전류수가 작은 거죠. 작은 거는
비오차가 지금 발생되는 게 좀 빨리 지금 비오차 10% 발생되죠. 그죠? 이 비오차가 발생되는 게 이제 10%라고 봤을 때, 10% 봤을 때, 여기는 비오차가 좀 많이 생깁니다. 여기 이제 과전류 배수가 10배가 들어갔을 때, 이 비오차가 크게 생기죠. 근데 여기는 35짜리는 여기 비오차가 적죠. 그만큼 이제 포화가 늦게 된다는 거예요. 얘는 포화가 빨리 된다. 그런 개념이죠. 자,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적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이제 여기 변류기에 아까 이제 부담이죠. 이 부담 자체가 40V짜리는 여기 이제 비오차가 10% 발생되는 게 2차 전류가 좀 늦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비오차가 10%가 발생되는 게 훨씬 크죠. 여기는 비오차 10% 발생되는 게 훨씬 비오차 크게 발생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사용 부담이 적을수록 과전류 수가 커지는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오차 측면에서도 이게 유리하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여기는 비오차가 10% 낮다 그러면 얘는 10% 더 나겠죠. 그죠? 빨리 포화를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이제 CT 2차 측의 부담이 크면 클수록 여기 이제 포화를 빨리 한다. 이게 포화를 늦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선역시 고려사에 대해서 이 항목에 대해서 끼워서 설명하면 되겠죠. 겉보기 과전류 수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죠? 이런 걸 조금 더 상세히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기계적 과전류 강도는요. 자, 고장에 의해서 전자력이 발생이 되면 이 전자력이 이제 전기적 기계적으로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 그때 1차측 파고침. 이게 이제 기계적 과전류 강도에 대한 정의죠. 자, 우리 주어진 문제가 뭐냐면, 자, 기계적 과전류 강도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거 역시도 기계적 과전류 강도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고장이 발생됐을 때 발생되는 전자력, 그 전자력에 권선이 기계적 정기적으로 손상되지 않는 그때 1차 전류의 파고침. 이게 이제 기계적 과전류 강도다. 그래서 기계적 과전류 강도를 따질 때는 제가 항상 이 그림을 좀 그리라고 하셨죠. 이 그림을 우리가 이제 고장이 발생되면 일반적으로 그죠? 고장이 발생되면 자, 우리가 이제 고장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럼 차단했죠. 그리고 다시 이제 근무자가 여기를 이제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투입을 다시 차단 후에 이제 다시 투입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이미 이제 고장이 난 상태 아닙니까? 고장이 난 상태에서 고장줄을 이기고 투입해야 되니까, 그죠? 이미 이제 고장줄류가 발생되는 그 시점이 어디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고장이 났다고 봤을 때 우리가 관성의 법칙에서 L은 직류전력 여기 발생되고 요 파형하고 요 파형 합친 게 이렇게 되는 거죠. 비대칭 탈락줄류죠. 비대칭 탈락줄류. 비대칭 탈락줄류가 이게 한 3사이클 정도. 3에서 한 4사이클 후에 보면 이제 이 직류 부분이 없어지죠. 직류 부분이 이제 제거되고 소멸되고 난 후에 소멸된 후에는 뭐가 나오냐면 D시분이 없는 우리가 이제 대칭군의 탈락줄류만 튀어나오죠. 대칭군 탈락줄류만. 그죠? 자, 여기서 대칭군 탈락줄류가 이렇게 지금 나온다는 거죠. 이 대칭군 탈락줄류는 여기 지금 이제 비대칭 탈락줄류. 요거보다 훨씬 작죠. 자, 비대칭 탈락줄류 이 부분은 이놈이 보통 이제 대칭 탈락줄류에 비해서 이거 곱하기 2.5배 정도 또는 뭐 2.6배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최대치죠. 2분의 사이클에서 최대치, 2분의 사이클 최대치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대칭 탈락줄류보다도 한 이 정도의 크기다. 그러니까 이 전류에 견디면 이 전류에 의한 수시치 있죠. 이 전류에 의한 수시치를 견디면 나머지 이거보다 작은 전류에 의한 수시치에 의한 탈락 전자력은 충분히 견딘다라는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해 탈락 전자력이 이렇게 우리 앞에서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m 제곱의 t입니다. 자, 그러면 탈락 전자력이 우리가 최대의 최고 고장 전류에 의한 탈락 전자력으로 따지니까 이 최고 고장 전류에 의한 탈락 전자력에 기계적으로 전기적으로 버티면 나머지 이 탈락 전류에 대한 전자력은 요 값에 의한 탈락 전자력보다 작으니까 이게 다 견딘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이제 기계적 과전류 강도에 대한 개념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에다가 이 그림도 같이 넣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게 좋다 이거죠. 그래서 기계적 과전류 강도는 CT타 전격 전류분의 최대 고장 전류보다 큰 값이다. 이 값이 이제 2에서 2.5배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내용 정도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도 반드시 이제 적어줘야 되고요. 전원 설비에서 이 변성기, 개경 변성기, 요게 차지하는 금액적인 비율은 작지만
이게 CT가 하는 역할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 CT라든지 PT라든지 이런 게 잘못 선정이 돼서 이 보호계정기라든지 차단 기능이 만약에 제 기능을 못한다. 당연하죠. 만약에 CT를 통해서 여기 OCR 쪽에 우리가 이제 피갑줄을 넣어줄 거 아닙니까? 자, PT를 통해 가지고 여기 PT를 통해서 뭐 UVR든 우리 OVR든 그죠? 여기 이제 전압계정기 있지 않습니까? 이 전압계정기의 소스가 제대로 안 들어가서 이게 이제 트리코일을 여자를 못 시킨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죠.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트리코일이. 그럼 차단이 안 되니까 고장줄은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이 전력계통에 어떤 열적인 문제라든지 그죠? 뭐 기계적인 문제, 기계적 단락 전자이라든지 열적인 어떤 문제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전력계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선정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답안지에 결론에 가는 게 좋습니다. 답안지 결론으로 이 내용들을 언급해 주는 게 상당히 좋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빌딩의 분기선 및 간선 보호에 대하여 다음을 설명하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이 우리 앞쪽에 그 앞에 시험에 130회죠. 130회에 과부하 보호장치 이쪽을 한번 물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부하하고 탈락 보호장치까지 물었죠. 요때는 이제 설치 위치까지만 묻고, 그 다음에 병렬 도체에 대한 과부하 탈락 보호를 물었습니다. 병렬 도체라는 거는 도체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여러 개 있다는 거죠. 여러 개가, 그죠? 밑에 이제, 도체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병렬 도체가 여러 개 돼 있을 때, 여기에 대한 그 탈락 보호장치, 여기에 대한 탈락 보호장치를 어떻게 설치하냐, 이런 걸 묻고 있다는 거죠. 이걸요, 그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도 제가 전에 이 간선에 대한, 이번에도 벌써 앞에 간선 나왔지 않습니까? 간선에 대한 과부하 및 탈락 보호장치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가 나올 때는 연장으로 계속 많이 나왔던 적이 있었다. 우리 이제 판단 기준에서도. 자, KC에서 봐주죠. 이 문제가 저번에 130회 터졌죠. 130회 또 터졌잖아요. 다음 해까지 또 터질 수가 있다, 조만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거에 어떤 패턴을 봤을 때는 지금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잘 해놔야 된다, 이 부분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우리 MC10에 대한 필요성 있죠. 1번 문제 MC10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여기를 지금 묻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정확하게. 자, 이것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항상 기호를 적었을 때 전선의 보호장치는 왜 보호를 하느냐? 자, 이 과전류 보호장치에 의해서 보호된다. 전선의 보호장치는, 전선의 보호는 이 전선이죠. 이 전선은 누가 보호하냐? 이게 이제 과전류 보호장치죠. 이 과전류 보호장치입니다. 요 과전류 보호장치에 의해서 요 전선이 이제 보호가 된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고요. 이 과전류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부분도 이제 알고 계셔야겠죠. 절연부라든지 접속부, 뭐 이런 데에다가 온도 상승으로 인한 기계 절연 문제, 수명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과전류에 대해서 이 과전류 보호장치에 의해서 전선을 보호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부하 보호장치하고 탈락 보호에 대한 그 보호 규정이 이 KSC, IC에 나와 있고, 또 KC도 나와 있죠. KC에도 나와 있습니다. KC요. 요거 이제 KC 내용들을 적어야 되는데. 자, KSC도 나와 있고, KC도 나와 있습니다. 자, 과부하 및 탈락 보호장치의 설치 위치, 요걸 좀 여러분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된다. 과부하 보호장치의 설치 위치는, 자, 봐보십시오. 원칙적으로는, 여기 이제 줄어지는 부분에, 이렇게 이제 전선의 굵기가 줄어지는 부분 있죠. 여기가 만약에 간선이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전선의 굵기가 줄어지는 이 분기선 있죠. 여기다가 원칙적으로 달아줘야 된다. 이게 분계로가 있다. 여기 이제 간선이 있고 분계로 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여기 이제 도체의 허용 줄값이 줄어드는 곳에, 즉 분기점에, 여기 분기점. 아시겠죠? 요 분기점에다가 무조건 하고, 과부하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설치에 대한 예외 기준이 있다는 거죠. 예외 기준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과부하 장치 P2 사이에, 여기 이제 다른, 여기 사이에요. 요 그림 좀 올려볼까요? 요거는 여러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 사이에. 요 사이에 어떤 분계로나 콘센트가 없죠. 어떤 콘센트나 여기 이제 분계로가 없습니다. 분계로가 없는 상태에서, 그죠? 자,
자, 없는 상태에서 지금 P1에 의해서 여기 이제 전원축 보호장치죠. 즉 간선에 대한 보호장치가 이 붕괴로에 대한 탈락, 여기 만약 붕괴로 탈락됐다, 그럼 얘가 지금 보호를 해준다 이거죠. 얘를 이렇게 차단해주는 조건이면 여기를 바로 분기점에 달지 않고 2미의 거리까지 띄워서 달 수 있다. 이게 나와 있죠. 거리에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원칙은 여기 달아야 되는데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저 콘센트라든지 붕괴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붕괴로에 탈락이 발생되면 전원축 보호장치가 보호를 해줄 때는 굳이 여기 분기점에 차단하지 않고 2미의 어떤 거리에 띄워서 설치만 해주면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예외 조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작성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3m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내용도 또 나와 있죠. 여기는, 탈락 위험과 화재 및 인체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설치를 한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3m까지 이렇게 이격을 해서 3m까지 이 분기점에서 여기서 달아야 되는데 3m까지 이동해서 이렇게 달 수 있다. 이런 어떤 예외 기준이 있죠. 자, 설치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탈락 보호장치에 대한 설치도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도 보면요. 원칙은 여기다가 달아야죠. 여기 이제 전원회로, 저 간선이 있으면 이 분기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분기점에다가 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3m를 이동해서 달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이제 분기점에서부터 P2점까지. 요 사이에 어떤 분기로나, 여기 이제 콘센트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되지 않고, 여기에서 이제 탈락이나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이 최소화되면은 요거는 역시도 3m를 떨어서 달 수 있다. 앞에 거랑 거의 유사하죠. 그죠? 자, 요런 어떤 예외 기준이 있다는 거. 그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붕괴로에서부터 거리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거는 아까부터 거의 똑같습니다. 분기점과 붕괴로의 탈락 보호장치 사이에 이 전원축 보호장치가, 그죠? 이게 이제 탈락 보호를 해주는 경우,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과부하 보호장치에 대한 설치 위치처럼 탈락 보호 역시도 이렇게, 우리가 이격거리를 이격할 수 있는 그런 보호 부분, 그 이격거리를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외 기준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병렬도체에 대한 과부하 및 탈락 보호. 자, 이 부분은, 병렬도체에 대한 과부하는 하나의 보호장치가 여러 개의 병렬도체를 보호할 경우는 병렬도체에 대해서는 각각의 분기로를 달지 말라고죠. 일반적으로. 과부하 보호에 대해서는, 자, 봐보죠. 이 병렬도체에 대한 과부하. 자,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이런 얘기죠. 자, 여기가 병렬회로가 있다 말이죠. 이렇게 병렬회로가. 그죠? 자, 병렬회로가 있습니다. 자, 이런 병렬회로에 대해서, 여기 이제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겠죠. 과부하. 이런 병렬도체에 대한 과부하에 대해서는 여기 각각에다가 차단기를 설치하라 했습니까? 설치하지 마라 했습니까? 여기를요. 여기를 하지 마라 이 말이죠. 하지 마라. 여기를 분기로나 이 개폐장치 설치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어디에 하라냐 하면 메인에만 하면 됩니다. 메인에 여기만 과부하 보호장치를 여기다가 달아라 이 말이죠. 과부하에 대해서는. 자,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병렬도체입니다. 병렬도체. 이 병렬도체에 대한 과부하 보호는 여기 이제 메일에 한 개만 달아라. 네, 이런 얘기고요. 자, 두 번째 봐보겠습니다. 두 번째. 병렬도체에 대한 탈락 보호는, 자, 봐보죠. 여러 개의 병렬도체를 사용하면 회로의 전원측에 한 개의 탈락 보호장치, 자, 이번에 한 개의 탈락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조건에서, 자, 어느 한 회로의 도체에서 발생된 탈락 보장이 나더라도 효과적으로 동작이 보장되는, 또 해당 보호장치 한 개를 이용해서 병렬도체 전체에 대한 탈락 보호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노멀하게, 그죠? 이것도 이제 탈락 보호도 마찬가지죠. 탈락 보호 역시도 여기 이제 이 놈 가지고 탈락 보호를 합니다. 이 메인에 있는 거. 여기 이제 병렬도체에 대해서, 자, 탈락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자, 병렬도체에 대해서 이제 여기 부하가 있습니다. 여기 똑같겠죠, 이렇게. 부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병렬도체에 대해서 탈락이 발생되면, 그죠? 여기 이제 병렬도체 전체에 대한 탈락 보호로 이게 이제 메인의 한 개의 보호장치, 이기로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지금 한 개의 보호장치로 만약에 탈락 보호장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 이걸 가지고 탈락 보호를 못하죠. 그럴 때는, 자, 한 개 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놨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면, 자, 첫 번째 방법으로 여기에 각각의 탈락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럼 이거를 탈락
단락에 대한 위험이죠. 단락 위험. 그 단락이 발생 안 되도록 만들어라 이거죠. 단락 위험을 최소화시키도록 만들어라. 즉, 단락 쉽게 얘기하면 단락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라 이 말이죠. 예를 들어 저렴모순 한다든지 격벽을 친다든지 등등의 이유로 가지고 단락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방법을 설치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병렬 교체가 두 가닥인 경우에는 자, 이번에 단락 보호 장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번에 여기가 병렬 교체가 두 가닥이잖아요. 1번 단락 보호에 대해서 두 번째입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병렬 교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메인 전원측하고 부하측에다가 여기다가 단락 보호 장치를 여기다가 달고 여기다가 달아라 이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단락 보호 장치를 이렇게 양쪽에다 설치해라 이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쓰라는 얘기거든요. 병렬 교체가 세 가닥 이상이에요. 세 가닥 이상의 경우 단락 보호 장치를 전원측하고 부하측에 설치해라. 요거 세 가닥 이상입니다. 세 가닥 이상. 병렬 교체가 세 가닥 이상이다. 요거 두 가닥이 아니고 세 가닥입니다. 세 가닥 이상. 이럴 때는, 이상일 때는 여기도 사고, 여기도 설치하라. 아시겠죠? 요 내용, 두 가닥일 때는 어디요? 여기. 세 가닥 이상일 때는 전원측, 부하측. 양쪽을 설치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6번 문제. 주거 환경과 동식물 및 천공. 천공은 하늘이죠. 그죠? 우리 하늘에 별을 못 보는 거. 이거죠. 그러니까 동식물. 뭐 동식물에 이제 경관 조명에 영향을 주는 거. 여기에 대한 설계. 그 다음에 주거 환경에 대한 그 경관 조명을 했을 때 설계 방법. 이런 걸 물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에 대한 경관 조명 설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나와 있죠.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요. 경관 조명이 뭐다? 라는 어떤 정의를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경관 조명은 말 그대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그 대상, 조명 대상물에 밝기를 가해서 그 부분을 주변과 조화를 이루게 하면서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조명이 경관 조명이다. 자, 이렇게 이제 경관 조명에 대한 정의를 하고요. 이 경관 조명을 했을 때, 그럼 좋은 게 많은데, 이 경관 조명을 했을 때의 단점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죠? 빛의 침이라든지, 눈부심이라든지, 산란광이라든지 등등,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 문제에 대한 우리가 이제 영향을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이때 영향을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이 영향 때문에 경관 조명에 대한 설계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약간 답안지를 몰고 가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 영향에 대해서는 묻질 않았지만 약간만 왜 이런 그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차 약간 언급해 주는 게 좋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차후에도 내용을 좀 스킵을 해야 되거든요. 경관 조명이 지금 자주 나오고 있죠. 자주 출제해 있습니다. 지금 조명의 실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조명의 실제가 경관 조명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터널 조명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경관 조명은요, 시험 나오든 안 나오든 여러분 무조건 하고 계속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출제 빈도가 그만큼 높다는 거죠. 그럼 경관 조명이 대책만 나왔다고 대책만 딱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영향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뭐 이런 거는 다음 시험 대비해서도 기본적으로 조금 스킵하셔야 됩니다. 자, 경관 조명에 의한 주거 환경과 동식물 및 천공에 미치는 영향. 자, 세 가지요. 우리가 이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주거 환경에서 눈부심이죠. 눈부심. 그죠? 이 눈부심 때문에 사람이 이제 생활하는데 불편을 주는 거. 이게 이제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유설광이야, 수명, 뭐 거려 이런 부분. 특히 이제 거려 쪽이죠. 그래서 동식물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야간에 우리가 이제 불이 다 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걸 등을 켜기 때문에 그 불빛 때문에 농작물 자체가 이삭을 지연시킨다든지, 그죠? 이 가로수 같은 거, 이런 나무들이 광합성 작용을 못 한다든지, 뭐 조류나 파충 위에 생식에 어떤 영향을 준다든지 등등의 어떤 동식물에 이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밤하늘에 우리가 별을 못 보는 이런 천공항 부분에서는 별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별 볼 때 저기 어디죠? 거기 그 산골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나 이런 우리 뭐 오대사이나 이런 데 가보면 별이 총총하게 잘 보입니다. 그죠? 소백산 이런 산줄기에 가서요. 거기 도심지, 불빛 이런 데 가보면, 진짜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왜 자랄 때 보면 이게, 앉아서 밤하늘에 별이 촉촉촉 빛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또 조명빛 자체가 공간으로 날아가 버리면 이게 또 에너지 낭비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영향이 있다. 자, 이에 대한 대책은요, 사실 주거 환경 쪽에는 제가 이제 파샬적으로 이런 포인트를 적어놨는데, 핵심은 눈부심의 억제 되겠어요. 사실 눈부심 억제가 주 포인트입니다. 눈부심. 그래야죠.
눈부심 억제, 이거를 중심으로 한 답안지가 쭉 써야 된다. 자, 여기도 보면 기구의 반사판 같은 거, 프린 그루브, 뭐 이런 걸 통해가지고, 그루브 설계를 적절하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차광박이라든지 루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빛의 어떤 그 차단, 불필요한 차단,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눈부심을 주는 이런 가시광선 파장,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방지되도록, 커튼 같은 걸 쳐서, 이게 이제 외부 불빛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안 되겠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보통 보면, 건물 같은 데 보면 최고층에다가 여기다 경관좀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든지 뭐 있으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 랜드마크적인 어떤 그런 어떤 조형물을 여기다 설치한다 이거죠. 조형물을. 그 조형물을 설치하면 이 조형물 자체가 어떤 특정 아파트라든지 특정 건축물에 대한 어떤 그 랜드마크로 인식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 조명을 가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조명을 가다 보니까 이 조명빛 자체가 여기 이제 옆에 있는 인근의 고층에 있는 이 층 부분에 사람한테 어떤 눈부심이라든지 뭐 수면의 장애라든지, 그죠? 눈부심이라든지 수면의 장애, 이런 부분을 주지 않습니까? 수면의 장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설계 방안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거다 말이죠, 그죠? 방안을. 그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런 방법으로 설계를 한다. 그런 내용들을 직접 우리가 작성해 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식직광 자체가 방지되도록 이 광 자체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카바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또 루바를 달아가지고 이게 빛 자체가 이쪽으로 막 가게끔 해죠. 루바를 달아가지고 이쪽에도 아파트가 있으면 거죠. 이쪽으로 빛이 들어오지 않게끔 이 부분 대상물에 조명만 딱 가해지고 나머지 그 인근의 요 저층에 있는 이 고층 부분의 사람들에 대한 이런 눈부심이라든지 직접광의 어떤 누설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내용들을 쭉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에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실질적으로 이쪽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느냐, 주느냐, 그런 것도 시뮬레이션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설계 방안으로 가시면 되고요. 동식물도 마찬가지죠. 동식물들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누설광, 그죠? 비상광, 누설광 억제 큰 포인트는요. 그 다음에 비상광 억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명 시간의 어떤 제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조명 시간의 어떤 억제.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그죠? 이게 좀, 가능하면 좀 이 광속이 나오는 걸 좀 적게 해라. 예를 들어서 뭐, 동식물이 어떤 그 번식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빛을 좀 이렇게 차단한다든지 이 빛이 나오는 어떤 시간,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축소한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설계에 대한 포인트를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역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 거하고 1번, 2번은 거의 똑같은 내용들을 좀 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야행성 동물의 같은 경우도 이 번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요. 그 외에도 지금 뭐 이런 것도 많습니다. 유충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이런 나트륨계, 나트륨계 램프로 가야 되고, 뭐 저유충, 메탈 하이드 램프라든지 요즘 이런 거 잘 안 쓰니까, 이런 거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색온도. 이런 색온도가 낮은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 색온도가 낮은 이런 램프로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녁에는 조도하고 색온도의 관계에서 보면 조도도 낮고 색온도가 낮으니까 색온도가 낮은, 만약 LED를 쓴다 그러면 이걸 지금 LED를 굳이 쓴다 하면 색온도가 낮은 이런 이제 색온도가 낮은 이제 LED 계열로 가게 되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비상광, 아까 저감, 점등 시간의 제한, 뭐 타이머라든지, 그죠? 뭐 자동 전미기를 통해 가지고 점등 시간을 제한하는 이런 어떤 대책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공광 대책도 빛이 이제 상향으로 가면 안 되니까 하방 그 배관 곡선을 선택해야 됐죠. 왜냐하면 상방으로 때려버리면 이게 빛에 손실이 되고 천체 관측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상향 투과 각도를 축소해야 되고 또 이제 누설광이 작은 뭐 이런 투광기 쪽으로 설계를 하면 우리가 이제 천공광에 대한 그 대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도 반드시 이제 결론을 가야 됩니다. 결론은 빛공해의 영향은 그 거주자에 대한 수면 방해,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죠. 거기 이제 경관 조명을 하고 있는 그 건물 그 인근에 있는 그 고층에 사는 사람이겠죠. 이 사는 사람에 대한 수면 방해는 물론 이 사람에 대한 눈부심 뭐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다른 뭐 천체 관측이라든지 야생동물의 번식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우리가 이제 빛공해에 대한 어떤 방지, 이 방지대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 규칙 이런 것들이 아직 법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부적인 어떤 규칙, 어떤 법령 이런 것들도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어떤 결론을 작성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은 여러분 항상 나름대로 있던 생각을 본인의 생각을 꼭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결론을 안 적어주면 이게 높은 점수가 안 나옵니다. 반드시 결론 적어주셔야 되고요.